오늘의 주제가 새똥 전쟁인데 이 얘기가 어디서 시작되는 거냐면 남미 페루에 보면은요 이 위쪽에 친차구도라는 요 섬 제도가 있고 그 바로 아래쪽에 바에스타 섬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요 바에스타 섬은 별명이 가난한 자들의 갈라파고스예요. 왜 가난한 자들의 갈라파고스냐? 갈라파고스를 여행하려면 돈이 진짜 많이 들거든요. 멀기도 하고 거기가 워낙 유명한 관광지라서. 근데 이 바에스타 섬은 일단 페루랑 가까워서요 뱃삭이 많이 안 들어요. 한 20km면 갑니다. 2시간짜리 포토투어가 좀 인기가 있는데 뭐 제가 직접 가본 건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좀 싼 값에 갈라파고스랑 비슷한 환경을 만끽할 수가 있어요. 여기가 실제로 새들이 진짜 많이 삽니다. 갈라파고스처럼. 그래서 뭐 가마우지, 펠리컨, 뭐 부비새 펭귄, 뭐 훔볼트 펭귄이겠죠. 1,500여 종의 그 새들이 살고 3억 마리 이상의 새들이 살고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보면 되게 아름다운 섬 같은데 가까이서 가보면 새똥 지옥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게 전부 다 새똥이야. 만년설 수준인데 냄새가 무지 지독해요.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이 새똥 냄새가 아주 그냥 난리 법석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새는 총배서강이기 때문에 똥이랑 오줌이랑 같이 싸요. 그러니까 새똥 오줌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인데 그냥 새똥이라고 일단은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새똥 섬에서 뭐가 벌어졌냐면 19세기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새똥 때문에. 그래서 페루랑 이 볼리비아랑 칠레에 이 접전이 펼쳐졌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려면 그에 앞서서 먼저 요 역사를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독일의 지리학자 중에 훔볼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훔볼트라는 사람이 찰스 다윈이 비구로 탐험을 할 때 큰 영감을 줬던 지리학자거든요. 이 사람이 중남미 탐험을 떠납니다. 거기서 뭘 보게 되냐면 여행 경로가 요 유럽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남미 대륙을 거치는 과정이었는데 요 남미 대륙에서 그 원주민들이 짓는 농사법을 보고 깜짝 놀라요. 왜 놀랐냐면 이 남미의 원주민들이 밭에다가 뭘 뿌리는데 물어봤겠죠. 지금 뭐 뿌리는 거예요? 하니까 새똥을 뿌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기 섬에서 새똥을 막 캐와가지고 그거를 밭에 뿌리는 거야. 이걸 왜 뿌려요? 물어봤겠죠. 이거 비료로 쓴답니다. 이거 뿌리면 농작물이 잘 자란대요. 그래서 당시에 이 새똥섬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황제의 허가가 필요했고 심지어 여기에 사는 바다새를 괴롭히면은 사형,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새똥이 이 당시에는 엄청나게 중요한 비료였던 겁니다. 이 남미의 원주민들한테는. 그래서 이게 유럽에 소개가 될 때 스페인어로는 구아노라고 불렀는데 잉카 케추아어의 와누라는 뜻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이 훔볼트가 이 새똥 비료를 유럽에 소개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몰랐죠. 이 새똥 비료가 질소랑 인이 풍부하다는 건 아마 그 당시에는 몰랐을 거예요. 몰랐지만 잉카인들이 이거를 비료로 쓰는 걸 보니까 너무 효과가 좋은 거야. 그러니까 유럽인들한테 소개를 할 때 야 이거 효과 좋답니다. 이거 가져다 쓰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훔볼트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유럽인들한테는 이게 아주 중요한 비료였어요. 왜 그랬냐면 그 당시 18세기를 보면은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시기잖아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인구가 떡상을 합니다. 문제는 뭐였냐면 인구를 뒷받침해줄 식량이 인구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 증가를 따라가려면 경작을 과도하게 해야 되는데 경작을 과도하게 하면 토양이 어때요? 죽어나가죠. 양분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경작을 하면 할수록 흉작이 발생하고 굶어 죽고 기근이 일어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때 훔볼트가 소개한 이 비료가 구세주가 된 거예요. 너무 농작물들이 잘 자라니까.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있지. 왜냐면 그 당시에도 당연히 비료가 있었을 거잖아요. 퇴비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퇴비가 뭐냐면 낙엽이나 집단을 발효시켜가지고 만든 천연 비료거든요. 요거를 이제 땅에 뿌려가지고 비료로 썼는데 이게 식물 생산량 증가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왜냐면 질소 함유량이 좀 낮았거든요. 왜냐면 식물이 많이 성장하려면 질소가 필요한데 이게 질소 함유량이 굉장히 낮아요. 낮아서 이 구아노가 인기가 더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 구아노가 퇴비보다 훨씬 더 효율이 높았거든요. 보면은 퇴비의 질소 함유량이 약 1%고 구아노는 15%예요. 그러니까 15배가 차이가 나죠. 그리고 퇴비는 그 질소가 암모늄 이온 형태, 질산염 형태로 녹아 있는데 이게 식물이 흡수하기에는 좋아요. 이온 형태라서 물에 잘 녹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물에 너무 잘 녹으니까 비가 오면 토양에 있던 게 싹 쓸려가 버리죠. 반면에 이제 구아노는 요 질소가 요산의 형태로 돼 있는데 요게 물에 잘 안 녹거든요. 그러니까 토양에 좀 오래 남아 있어요. 그래서 비료로서 좀 효과가 좋았던 거죠. 실제로 존 콜리스 네스빗이라는 농화학자가 1841년에 요 구아노를 잘 연구해 보니까 일반 퇴비에 비해 33배의 효과가 있다더라 라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었고요.
그래서 인기가 많았고 이게 유럽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미국에도 소개가 됩니다. 1884년에 미국의 구아노 광고가 실렸는데 면화에 사용하면 이 비료를 최고의 목화솜을 얻을 수 있었고 지력을 떨어뜨리지 않는다. 이게 똑똑한 지력 말고 그 땅의 힘을 회복시켜준다는 거죠. 그리고 옥수수에 사용하면은 싹이 일찍 트고 왕성하게 성장하더라. 그래서 이게 산업혁명의 인구 증가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무려 40년 동안 2천만 톤이 수출이 돼요. 어마어마한 숫자였고 그 남미 페루에서 이거를 가지고 큰 돈을 벌게 되죠. 근데 이제 뭐 이런 구아노가 남미에만 있는 건 아닌데 왜 남미의 구아노가 특별하냐? 동남아에도 구아노가 있어요. 이 동남아에 있는 구아노는 남미의 구아노에 비해서 질소 함유량이 좀 낮아요. 근데 이 질소는 식물 성장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남미의 구아노가 식물 성장에는 더 좋아요. 왜 그러냐? 이 남미 구아노가 그러면 왜 이렇게 질소 함유량이 높냐? 첫 번째 이유는 여기가 어장이 어마무시하게 풍부합니다. 왜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어장이 풍부해졌냐면 남미 이 서쪽 해안을 따라서 이 페류 해류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표층에서 페류 해류가 이렇게 흐르면 표층수가 이렇게 쓱 흘러가고 이 표층수를 메꾸기 위해서 심층수가 용승작용이 일어납니다. 위로 올라와요. 그러면 이 심층수에는 영양염류가 되게 많거든요. 이 영양염류를 섭취하기 위해서 홈볼트 해류를 따라서 물고기나 오징어나 이 플랑크톤들이 이쪽 해안으로 몰려듭니다. 요 해안으로. 그래서 풍부한 어장이 형성이 되는데 그럼 바다새들이 여기에 있는 고단백 생선들을 많이 먹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바다새가 질소가 풍부한 먹이를 많이 먹음으로써 거기서 나오는 똥도 질소가 풍부해지는 거죠. 여기서 잡아먹는 생선 뼈나 비늘 같은 거에는 인이 또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똥에도 인이 많이 포함될 수 있는 거죠. 새똥에도. 두 번째는 여기가 아시다시피 세계 제1의 건조 기후지대입니다. 남미 서부 지역은 이 강수량이 보면은 최대 6mm가 넘지 않아요. 평균 3mm 안팎인데 이 건조하니까 바다새가 똥을 싸고 나면 빠르게 건조되면서 질소 밀도가 완전히 높아집니다. 고농축이죠, 고농축. 그래서 그 남미 지역은 그 다우 지역인 동남아보다 구아노의 질소 함유량이 완전 높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구아노가 동남아 지역의 구아노보다 훨씬 더 식물 성장에는 좋더라.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페루에서는 돈이 된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유럽에 알려지게 되면서 비료로서 가치가 있다는 게 알려지게 되면서 페루에서는 유럽 수출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개발 첫 해에 영국에 13만 톤 수출하고 3년 뒤에는 거의 그 2배가 넘는 양을 수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루가 이 구아노 사업을 시작한 뒤로 2년 만에 국가빚을 다 갚아요. 대박 난 거죠. 새똥 하나 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스페인에서 이게 좀 못마땅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 구아노 생산지를 침략합니다. 이 친차군도를. 이 구아노를 노리고 1864년에 친차군도를 침략하는데 페루에서는 이제 그 당시에 칠레랑 연합을 해가지고 스페인군을 격퇴를 시키죠. 동맹을 맺어서 이제 해상에서 물리치고 스페인 함대가 이제 필리핀으로 철수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전쟁은 일단락이 됐는데 재밌는 거는 그 뒤에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새똥 전쟁인데 1870년대에 볼리비아에서부터 이게 비롯되거든요. 볼리비아가 왜 새똥 전쟁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 왜냐면 얘네는 내륙국이잖아요. 바다가 없는데 이 바다에 있는 섬에서 발생하는 새똥 전쟁이랑 이 볼리비아랑 무슨 상관이 있냐? 그래서 아마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볼리비아가 원래는 내륙국이 아니었습니다. 그 1825년에 얘네가 스페인에서 독립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여기 안토파가스타주라는 해안을 끼고 있는 땅이 볼리비아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안 국가였어요, 원래 볼리비아가. 근데 이 안토파가스타주가 금싸라기 땅입니다. 왜 금싸라기냐면 이게 주변에 새똥섬이 많아서 일단 구아노가 좀 풍부하게 얻을 수 있었고 아타카마 사막 지역이라서 여기서 그 초석 자원이 많이 났어요. 화약이나 비료의 연료가 되는 초석, 질산칼륨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볼리비아는 자원은 많은데 돈이 없어요. 개발할 돈도 없고 인력도 없어요. 인력도 없어. 그래서 볼리비아가 어디한테 SOS로 치냐면 칠레한테 도와달라고 합니다. 1874년쯤에 칠레 기업한테 야 니네 우리 안토파가스타주 개발해주라. 개발해주면 내가 대신에 세금을 안 내게 해줄게. 25년 동안. 비과세로 퉁 치자. 그 제안을 하죠. 딜을 하는데 칠레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괜찮죠. 세금을 안 매긴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구아노 채굴 약속을 합니다. 세금을 안 내는 조건으로. 이제 잘 이게 진행이 돼가는 듯 했는데 2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볼리비아의 힐러리안 다자라고 그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 사람이 집권을 합니다. 이 아저씨가. 그래서 경제가 굉장히 어수선해지겠죠.
나라도 좀 어수선해지고. 그래서 이 볼리비아 정부가 이 새똥섬이랑 초석 광산을 전부 다 그냥 국유화 시켜버려서 칠레 기업들한테 세금을 내라고 해요, 다시. 그러니까 칠레 기업 입장에서 어때요? 화나지. 아니, 계약을 어기면 계약 위반이잖아. 그러니까 너무 싫지. 나 같아도 짜증나겠다. 뒷박이죠. 그러니까 이제 볼리비아 정부가 심지어 칠레 기업의 그 돈까지 싹 다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칠레 입장에서는 열받으니까 볼리비아의 안토파가스타주를 침략합니다. 공격을 해요. 근데 볼리비아가 가만히 있지 않죠. 칠레가 공격을 하니까 볼리비아가 형제의 나라라 불리는 페루한테 동맹 제안을 합니다. 군사력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 둘이 잉카 제국의 이제 후손이라고 하면서 우리 형제의 나라다 이러면서 1836년에 예전에도 한번 동맹을 맺었던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동맹을 맺고 칠레한테 항전을 하죠. 그리고 이제 페루 입장에서는 칠레가 이제 구아노 채굴권을 갖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지네들이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칠레랑 대립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벌어진 게 바로 1879년에 새똥전쟁입니다. 이 태평양 전쟁이라고 불리거든요. 이 세계제 2차 대전의 태평양전쟁이랑은 영어 표기법이 좀 달라요. 새똥전쟁은 War of Pacific. 그 2차 세계대전의 태평양 전쟁은 Pacific War. 영어 표기법이 좀 달라서 이 새똥전쟁을 남미 태평양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페루, 볼리비아 동맹군이랑 칠레랑 대결을 하는데 페루, 볼리비아랑 칠레랑 잽이 안 됐어요. 칠레가 훨씬 불리했어요. 칠레는 병사 규모가 2,500이고 페루, 볼리비아가 10,000명이 넘었거든요. 상대가 안 되지. 무모한 도전입니다. 칠레의 거의 무모한 도전이었는데 칠레한테는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뒷배가 있었죠. 든든한 뒷배, 영국과 프랑스가 있었습니다. 이 영국과 프랑스는 이제 페루나 볼리비아가 이 구아노를 유럽에 비싸게 수출할 것 같으니까 칠레를 도와준 거죠. 얘네가 독점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칠레를 도와줘서 이제 전쟁이 벌어졌는데 페루, 볼리비아가 밀립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있었기 때문에 해전에서 완전 연전연패를 하고 칠레군은 또 육상에서도 계속해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볼리비아의 안토파가스타주 금싸라기 땅도 함락시키고 위로 쭉쭉쭉 뻗어 올라가서 2주 만에 볼리비아의 다양한 지역들을 점령해 나가죠. 볼리비아가 결국에는 요 안데스 산맥 뒤쪽까지 후퇴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동맹군이었던 페루도 수도 함락당해요. 그러니까 수도 함락당하면 게임 끝이지. GG죠, GG. 1883년에 이제 항복을 하는 거죠. 야, 수도 함락당했으면은 GG. 더 이상 못하겠다. 죄송합니다. 2년 동안 게릴라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실패를 했고 1883년에 이제 항복을 선언하면서 이 전쟁이 끝나요. 새똥전쟁이. 새똥전쟁이 끝나서 칠레는 뭘 얻게 되냐면 이 볼리비아의 안토파가스타주 요 땅도 칠레 땅이 되고 페루의 아리카랑 타크나 지역 요 위에 땅도 칠레 땅이 되면서 원래도 칠레 땅이 길었는데 더 길어져. 칠레 땅이 더 길어집니다. 결국에는 결론적으로는 볼리비아는 이 해안을 끼고 있던 안토파가스타주를 잃게 되면서 내륙국이 돼요. 그리고 심지어 새똥섬 채굴권도 잃고 초석 광산도 잃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볼리비아가 완전히 여기서 나락을 가게 됩니다. 볼리비아는 요때의 아픔을 잊지 않기 위해서 지금 KDU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내륙국임에도 해군이 있습니다. 그 볼리비아의 티티카카 호수라고 면적이 거의 충청남도 면적만 해요. 엄청 거대한 호수에서 이제 해병대를 운영하면서 그날의 아픔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해군을 열심히 육성하고 수군이겠다. 그렇죠. 수군. 해군이 아니고 수군이지. 바다가 아니니까 호수군이죠. 호수군. 여기서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리비아에는 그 3월 23일을 바다의 날로 지정을 해가지고 잃어버린 바다를 되찾기 위한 행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내륙국이지만. 그럼 칠레는 어떠냐? 칠레는 승전국이잖아요. 초석 광산도 얻었고 새똥섬도 얻었고 심지어 전쟁 배상금으로 2천만 페소도 얻습니다. 근데 건불 30년, 위상이 30년밖에 못 가요. 왜 이거밖에 못 갔을까? 자, 그 이유가 바로 이 아저씨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프리츠 하버. 네, 1918년에 누가 말씀하셨네. 화학비료가 발명됐나? 그쵸, 화학비료가 발명됐죠. 독일 화학자 프리츠 하버가 인공비료를 개발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가지고. 그래서 이 아저씨 혼자 한 건 아니고 칼 보쉬라는 그 화학자랑 같이 하버보쉬법을 개발을 해가지고 공기의 질소가 거의 70% 이상 있잖아요. 공짜 공기를 가지고 철계통에 촉매를 넣고 높은 기압이랑 높은 열을 가하면 이 질소가 암모니아가 되더라. 요 방법을 발명을 한 거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질소에서 비료의 원료가 되는 암모니아를 정제해내는 기술을 개발합니다. 근데 이제 프리츠하버가 독일 사람인데 독일이 왜 이 질소 비료의 개발에 열중을 했냐면 이 하버보슈법은 질소 비료뿐만 아니라 이 암모니아를 가지고 또 촉매를 넣고 재가공을 하면은 질산이 나오거든요. 이 질산이 화학의 원료예요. 그래서 이 질소 비료랑 화학에 왜 그렇게 집착을 했냐면 영국이 1차 세계대전에서 이 독일의 해상을 봉쇄를 했어요. 여기를 막아버리니까 칠레로부터 초석이랑 이런 것들을 얻어와야 되는데 수입해와야 되는데 여기가 완전히 막혀버리니까 이제 식량도 그렇고 식량에도 문제가 생기죠. 비료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화학을 만들 초석이 없으니까 군수물자 생산에도 차질이 빚어집니다. 그러니까 독일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뭔가 방법이 필요했던 거죠. 한 수가 필요했던 거야. 신의 한 수가. 그 신의 한 수가 바로 프리츠 하버가 개발한 하버 보시법으로 만들어낸 인공 비료 암모니아 합성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암모니아 합성 기술을 통해서 독일의 군수 물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혁명을 이끌어내는데 이거를 녹색혁명이라고도 하죠. 작물 수확량이 급속도로 늘어요. 왜냐면 이게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가지고 대량 생산을 해낼 수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구안호 가지고 비료를 만들었던 거랑은 완전히 차원이 달랐던 거죠. 그래서 이게 재미로 보는 그 인류의 생명을 가장 많이 구한 과학자 중에 1위가 이 프리츠 하버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 과학자는 두 얼굴의 과학자죠. 이제 이 아저씨가 염소를 이용한 독가스도 개발했기 때문에 수많은 생명을 구한 과학자임과 동시에 수많은 생명을 죽인 그런 과학자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화학 비료가 탄생을 하면서 칠레가 어렵사리 따냈던 그 구아노 비료 있잖아요. 그게 완전히 이제 몰락을 하는 거죠. 강력한 대체제인 그 인공화학 비료가 만들어지면서 구아노의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구아노는 사람이 캐야 되잖아요. 사람이 캐야 되니까 돈도 많이 들고 인건비도 많이 들고. 근데 이 인공화학 비료는 공장에서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싸게 먹혔고 그 공기 중에서 얻었으니까 고갈될 걱정도 없었죠. 그래서 구아노가 이렇게 몰락을 하게 되고 구아노 채석장은 특히 바에스타 섬에 있던 구아노 채석장은 이제는 관광지가 됐습니다. 이게 구아노 채굴 작업장 흔적인데 쓸쓸하게 흔적만 남은 이제 관광 랜드마크가 됐고 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죠. 그리고 이 세통전쟁이 아마 천연 자원을 두고 벌어진 거의 최초의 전쟁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자원의 저주라고 볼 수 있다. 자원이 마냥 축복인 것만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컨텐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끝났죠?